죽겠다던 남편은 멀쩡했고 무너질 줄 알았던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혼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 6월에 있었던 이혼소송 2차 변론기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법원에 다녀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다시 본 이야기이고 재산 명시 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이 내려진 이야기이고 죽겠다고 협박하던 사람이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놓지 않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저는 거울을 보다가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아직 멀쩡하니? 이혼소송에 상간녀 3명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 남편의 협박에 그리고 내가 사용한 적 없는 내 명의의 억대 대출금,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알바, 박사논문, 그리고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 무너졌을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도 아직 멀쩡해 보입니다. 정말 멀쩡한 걸까요? 아니면 무너질 틈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서류를 챙기고 변호사와 통화하고 법원에 가고 논문을 쓰고 또 다음 일을 계산합니다. 저는 정말 단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영혼을 얼려버린 딱딱한 사람일까요? 아무렇지 않게 보이기 위해 갑옷을 입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압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죽겠다던 남편은 멀쩡했고 무너질 줄 알았던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는 작년 늦가을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남편과 살던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이혼소장과 상간소장을 접수했고 그가 없는 사이에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 집을 나온 뒤 5개월 만에 저는 지난 4월 1차 변론기일에 가정법원에서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저에게 너무 많이 전화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3시, 아침 6시, 7시, 밤 10시, 11시 시간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12년을 같이 사는 동안 그렇게 많은 통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전화하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이혼소송 취하해라. 상간소송 취하해라. 변호사 좋은 일 시키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처음에는 바람 피운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간녀 3명의 이름을 말하자 그냥 아는 여자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12년 동안 제가 모은 증거가 있었고 상간녀들 이름과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말을 바꿨습니다. 상간소송을 취하하면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혼소송도 취하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속뜻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제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정신이 나가 해외 주식에 올인했고 결국 다 말아먹었다고 했습니다.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해서 이제는 빚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돈까지 끌어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서 회사도 망하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회사를 굴릴 돈이 없어서 형과 누나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조건이 제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내였을까? 아니면 담보였을까? 형과 누나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제가 필요하다는 말, 그건 저를 사람으로 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살리기 위한 조건, 돈을 빌리기 위한 명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간소송도 취하하라고 했습니다. 상간소송을 해봐야 위자료 몇 푼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상간녀들과 자신이 함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상간녀들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면 자신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상간녀들에게 돈을 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저에게 줄 이혼 위자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워놓고 자신이 상간녀들과 함께 제 삶을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상간녀들에게 돈 나갈까봐 저를 협박하는 것이었어요. 상간녀들이 소장을 받은 뒤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상간녀들이 자신에게 구상권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해 주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본처인 저에게 자신이 바람 피운 여자들 돈을 아껴주라고 요구한 거죠.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살 국립뿐이구나. 자기 회사, 자기 돈, 자기 상간녀들, 자기 구상권. 그 안에 저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살던 집에서 나온 뒤에도 그 사람은 저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이혼 소장을 접수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니까요. 자기 사업 자금에 필요한 돈을 제 명의로 대출받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저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망하면 저는 그냥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하나 기억했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끝까지 내 이름을, 내 신용을, 내 삶을 자기 사업의 연료로 쓰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입고 있는 갑옷이었을 겁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것은 작년 늦가을이었지만 남편이 소장을 받은 것은 26년 올해 1월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3,000장이 넘는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3,000장 안에는 제가 변호사에게 정리해서 넘긴 증거자료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모은 자료들 중 일부만 들어갔는데에도 3,000장이 넘었던 겁니다. 그 소장을 받은 뒤부터 남편은 협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죽겠다고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자기가 정신이 나갔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그래서 해외 주식에 더 몰빵했고 결국 알거지가 되었으니 쪽팔려서 더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정말 죽을 사람은 그렇게 죽겠다고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저를 흔들고 싶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를 죄책감으로 묶어두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 사람을 4월 1차 변론기일에 법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살이 빠진 흔적도 없었고요. 낯빛도 그대로였습니다. 목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죽겠다던 사람은 평온하게 법원에 걸어 들어왔고 오히려 법정 밖 복도에서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다 까봐야 소용없어. 그냥 내가 합의하자고 할 때 합의해. 다 까봐야 어차피 난 빚밖에 없어. 그럼 너한테 줄 게 더 없어지는 거야. 그 전에 판사님은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 명령이 나오자마자 남편은
법원 복도에서 저에게 그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더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단단해지는 건지 딱딱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흘렀습니다. 6월 2차 변론기일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만 나왔을 뿐입니다. 남편은 변론기일 바로 전날 재산명시 목록을 제출했는데요. 저와 제 변호사는 변론기일 당일에도 그 재산 목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참 묘했습니다. 1차 변론기일 때는 복도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2차 변론기일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조용해졌을까요? 왜 전날에야 재산명시 목록을 냈을까요? 저는 그 침묵이 더 수상했습니다. 판사님은 그가 제출한 재산명시 목록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재산도 많고 소극재산도 많네요. 그러자 남편 측 변호사는 소극재산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제출한 재산명시 목록을 전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많은 말들이 결국 저를 속이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재산 명시 목록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금융거래 정보를 봐야 한다고요. 제 변호사님은 판사님께 말씀드렸죠. 원고가 피고를 신뢰할 수 없으니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은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소 제기 시점부터 과거 3년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은 이혼 소장 접수 이후 남편이 누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보려면 2차 변론기일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 측 변호사는 물귀신 작전으로 저의 계좌도 같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금융거래 정보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판사님은 양측 모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재산 명시 명령을 받았을 때는 내 명의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증명하느라고 참 고단했습니다. 계좌, 보험, 토지, 주식, 없으면 없다는 화면까지 일일이 제 손으로 다 뽑아서 제출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은 좀 다릅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금융거래 내역 조회 명령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은행에 명령해서 금융거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게 합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양측 변호사들에게 회신해주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서류와 씨름하며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숨길 게 없는 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겠지만 피고인 남편은 어떨까 싶습니다. 2차 변론기일 직전에 재산명시 목록을 제출한 후에 그 도깨비 같던 인간이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수만 턴 협박 전화와 문자도 뚝 끊겼습니다. 왜 이리 조용할까요? 법원 복도에서 큰 소리치던 그 기세는 어디 간 걸까요? 왜 2차 변론 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왜 변론 기일 바로
전날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했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거래 정보가 나오면 조금은 알게 되겠지요. 저는 이혼 소송이 여름 전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년 늦가을에 집을 나왔고 이혼 소장, 상간 소장 모두 접수했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어도 여름 전에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차 변론 기일은 2달 후인 8월에 잡혔습니다. 또 2달입니다. 법원을 걸어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또 2달이구나. 그럼 또 서류 준비해야겠네. 논문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귀찮은 일이 생겨서 그저 짜증이 났을 뿐입니다. 근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아무렇지 않지? 왜 화도 안 나지?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인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아파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일까? 어쩌면 저는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갑옷을 입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오래 버텨서 벗는 법을 잊어버린 갑옷 말입니다. 그냥 또 버텨야 하는구나. 이 이혼 소송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같이 잠을 자거나 웃거나 어디를 함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입니다. 사랑은 오래전에 끝났는데 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은 참 이상하게 굳어져 갑니다.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것도 아닌 상태. 그 상태가 저를 점점 더 딱딱해지게 합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일까? 아니면 감각이 무뎌진 사람일까? 이혼 소송을 하고 상간녀 3명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남편에게 너무 자주 협박을 받고 제 명의의 대출과 재산 분할 문제, 그러면서도 박사 논문을 쓰고 가끔 생계를 위한 알바도 하면서 왜 저는 아직 정신줄을 놓지 않는 걸까요? 저는 단단한 사람일까요? 딱딱한 사람일까요? 갑옷을 입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보통 저는 꽤 멀쩡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변호사와 연락을 하고 서류를 챙기고 법원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논문을 쓰고 가끔 밥도 먹습니다. 그러다가 지인들을 만나서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압니다.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수면제를 먹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전에 먹는 약, 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키는 내 밤의 습관. 자기 전에 양치하듯이 이게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제가 정말 멀쩡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에 익숙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버티는 것에 익숙한 사람, 무너질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 울기보다 다음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그래도 한 가지는 압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법원에 갑니다. 아직도 서류를 냅니다. 아직도 기록합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일 뿐입니다. 8월에 3차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법원에 갈 겁니다. 또 기다리고 또 듣고 또 기록할 겁니다. 이혼 소송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12년 동안 저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참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는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 모든 소송이 끝나는 날, 저는 제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갑옷 벗어도 되지 않을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1분, 3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2달, 그렇게 버틸 겁니다. 수면제를 삼키고 눈을 뜨면 다시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삶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움직일 겁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